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측의 갈등이 이번엔 인사권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 선임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 양측은 진실 공방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하고 대구 사저로 향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4개월 만에 퇴원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에 이 병원 앞에서 이제 직접 메시지를 밝혔는데요. 약 5년 만에 육성으로 직접 밝힌 거죠? 예,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된다는 얘기하고 치료 과정에서 걱정해드리고 또 치료해줬던 함성어려운 쪽에 감사한다 이런 말씀만 내셨는데 아마 이제 그 달성 사저에 들어가실 때 아마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침에 지금 병원을 나오면서 나왔던 메시지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그 그간 과정에 대한 그 소회 정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통상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이제 인사를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가벼운 메시지로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한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말하자면 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국정농단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옥고를 치렀는데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셨고 그래도 이제 건강 부분을 고려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치료를 잘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향후의 정치 영역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메시지를 많이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 스타일 자체가 막 정치적 메시지를 세게 내거나 그러지 않고 좀 애둘러서 한마디씩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구 사저로 돌아가면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그 나머지 이제 여생을 일반인으로서 좀 보내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구 사저 앞에서 나올 메시지도 정치적인 메시지가 정치 나오지 메시지 않을 없을 것이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옥중에서 있으시면서도 뭐 글도 쓰신 것도 있고 제가 봐서는 현재 정부와 어떻게 풀어갈 숙제는 없는 것 같아요. 새 정부와.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 부분에 있어서도 솔직히 뭐 서로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책 메시지를 내면서까지 내는 자체가 새 정부에 부담이 되고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인 박근혜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에 대해서 윤 당선인 측은 오늘 오전 김은혜 대변인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와 안정 기원한다. 그리고 당선인의 이 메시지가 나오면 오전 중에 별도의 메시지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입장이 나올까요?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이제 언제 두 분이 만날 거냐라는 부분에 초점이 모아지겠지요. 그 오늘 이제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한 것은 이제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쾌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지금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민생 현장을 구체적으로 지방을 다니면서 갈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 한 가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을 그 바란다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네.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뵙겠다 이런 내용의 이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5월 10일 날 그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요. 그렇죠. 취임식 때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을 다 모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전직 대통령 중에 신분이 자유로우신 분은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뿐이 없거든요. 지금 아직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옥중에 계신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 취임식에 꼭 그 초청을 해서 예우를 해드리고 국민 화합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부대변인께서는 네. 정치적 메시지가 앞으로 없을 거다는 전망을 아까 해주셨는데 저는 최대한 자제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나 뭐 만남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겠죠, 통상적으로. 그런데 뭐 정책 메시지를 내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뭐 대구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뭐 언론들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정치를 하실 거라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도움이 안 되고 새 정부와 어떤 협치를 하는 모양새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자제하는, 그래서 일반인의 전직 대통령 신분이 있겠지만 일반인으로서 어떤 마무리하는 영역에서 활동을 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임식에 참석한다거나 뭐 사절. 그거는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뭐 그냥 일반적인 관행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치적 의미는 없죠. 뭐 당연히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전직 대통령들 불러서 이렇게 참석하고 축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 회복하고 사저에 가자마자 정치적 메시지를 뭐 내겠다. 저는 그거는 좀 과도한 해석 같아요. 한 최소 하더라도 2, 3년 뒤에 뭐 내년 예. 뭐 다음에 있을 총선 정도의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세력들과의 논의는 그때쯤 얘기는 하실 수 있겠지만, 당장 지금 건강 뭐 치료 받고 나서 사저 가자마자 지방선거부터 정치를 셀린다. 그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예. 네. 만약 정 전 의원님의 예측대로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면 앞으로 6월 1일 있을 지방선거나 이런 국민의힘 쪽의 당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십니까? 그런 측면은 없을 겁니다. 아마 메시지가 나와도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코로나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가 잘 극복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겠지, 굳이 이제 뭐 선거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윤 당선인의 메시지가 나온다면, 오전 중으로 나온다면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의 갈등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한국은행 총재 임명을 두고 다시 충돌을 한 건데요. 양측의 입장이 180도 달라서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서 부대표. 저는 뭐 좀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뭐 저번에 용산 집무실 이전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현 정부에서 이게 좀 불가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면 그걸로 일단락을 하고 새 정부에서 용산 이전 집무실 이전 부분에 진행하면 되는데, 그런 감정적인 앙금이 남지 않았냐,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근데 국정을 서로 이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해야 됩니다. 좀 이성을 좀 확고하셔야 되는데, 용산 이전 부분이 서운했던 거죠. 솔직히 그 지금 현재 한국은행 총재로 거론됐던 분들은 당선인 측에서 요구했던 하마평에 올랐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는 최대한 그 인선을 배려해서 임명을 한 거죠. 그런데 뭐 10분 만에 통화를 뭐 통보를 받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철희 수석이랑 장지원 실장이랑 둘이 계속 통화를 해왔는데, 소통을 안 해왔던 모르지만 소통을 했으면 그 인사 문제는 당선인 측을 고려한 정부의 배려다라는 걸 받으면 되지, 이거를 뭐 통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뭐 감정이 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이런 갈등,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인수위가 아쉬운 게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보다는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 행위와 어떤 정치 영역에서 계속 다투잖아요. 좀 이제는 좀 그 마무리될 부분들은 마무리를 시키고 용산 이전도 새 정부에서 하시고 인사 부분도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에서 받았잖아요. 당선인 측에서 요구했던 분을 받아서 임명을 했는데 또 이것조차도 기분이 안 좋으시면 이거는 계속 갈등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국정 철학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 국정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좀 서로 간에 이견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시 말씀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네. 집무실 문제는 뭐 양보와 타협 그리고 여유를 갖고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갈등의 본질은 바로 이 인사의 문제입니다. 이 인사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 총재도 4년 임기고요. 그리고 감사위원도 4년 임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직역 자체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해서 전체 집권기간의 5분의 4, 80%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정책 기조를 경제정책 기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독립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인선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고, 감사위원 문제는 감사원법에 보면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7인이 감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그 이창용 국장을 한국은행 총재로 후보로서 이렇게 지명한 것 자체와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10분 전에 전화를 해서 의견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선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이 정권과 같이 4년을 보낼 그런 총재를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 본질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가 감사위원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하시면 될 문제가 작년, 재작년에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 결과 의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원장이 최재형 원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의 감사위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무려 1년 1개월을 끌었습니다. 보통 국회에서 감사가 청구되면 3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위원들이 어떠한 명분을 계속 들어가지고 무려 1년 1개월 역대 최장 기간을 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의 감사는 두 가지 자체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감사가 있고 국회의 감사 청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 감사 청구는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지 청구를 해요. 근데 국회 과반수가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국민감사 청구는 어떻게 하냐면 감사 청구가 되어지면 감사위원이 과반이 의결해야지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위원회 과반수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앞으로도 계속 2년 이상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퇴임하는 권력이 맞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정권 권력의 이양의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퇴임하는 정권이 저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집무실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아마 그 계속 연속적으로 감사위원도 문재인 정부 쪽에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추천을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강행을 하게 되면 국민적인 역풍 평가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한 말씀 드리면 예. 감사위원 2명 임명 가지고 국민적 역풍 하시는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권의 이양 부분이 그래요.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원칙과 산식에 대해서 5월 9일까지 대통령 직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런데서 이번에 이창용 한국은 하는 총재도 받은 거예요. 당선인 측 부분들을. 그거 제가 취재해 본 결과 청와대에서 2명을 인수위에 넘겼고 그중에 1명을 인수위에서 거부를 하고 1명을 낙점한 게 지금 현재 하는 총재다.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거를 다 요구한 대로 해주면 그게 무슨 인수인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현 정부도 마지막까지 원칙과 상식에 따라서 임명권이 있고 책임권이 있고 끝나는 순간까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선인 측에서도 그거는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게 협치의 기본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뭐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는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고 윤 당선인 측은 입장이 다릅니다. 이제 협의도 추천을 한 적도 없다 이런 내용인데 관련해서 장제원 비서실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오시죠. 발표하기 한 10분 전에 네, 전화 와가지고 발표하겠다 그래서 나한테 웃었죠 뭐. 아니 무슨 소리냐. 그럼 일방적으로 발표하시려면 그거는 뭐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근데 뭐 저희들은 뭐 그런 것들 추천하거나 협의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다. 이창용 씨 얘기는 그게 다고요. 지금 이 발언만 보면은 10분 전에 말해서 이렇게 웃기만 한 거다. 네. 이런 얘기인데 청와대에서는 자꾸 거짓말하면 협상 내용을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럼 이게 거짓말, 지금 본 이런 말들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식적으로 10분 전에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충분히 협의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는 총재 이창용 이 원장 내정자인가요? 내정자께서 보면은 이미 저쪽에서 얘기가 계속 왔던 겁니다. 근데 10분 전에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물밑에서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게 지금 정치행위만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냥 인정하고 본인들의 인력풀을 현 정부에 인정해 줬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이거를 그래서 어떤 그 여권이 아니라 저쪽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시비를 거는 것 같다. 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좀 이걸 가지고 진실 공방하고 합의한 내용을 뭐 이렇게 막 공개하고 그러면 또 감정만 더 상할 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저렇게 갈등을 고조시키는지 그도를 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더 할 얘기가 있으면 공개하시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예를 들면요. 지금 이주열 한흥 총재의 임기가 이달 30일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의 취임이 5월 9일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에 총재가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부총재보들이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위원이 지금 7명인데 법에 5명이라고 하더라도 4명의 의결을 하게 되면 감사 절차는 진행됩니다. 기능이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은 총재도 마찬가지고 감사위원도 마찬가지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 대통령과 임기의 80%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을 왜 물러나는 대통령이 하려고 그러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협의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상에 보장돼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고유의 권한도 국민적으로 그 법의 정신에 맞게 구현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임기 내에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국민이 3월 9일 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 국민의 뜻은 앞으로 5년이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투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80%의 임기를 같이 하실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투표한 결과를 존중하는 인사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 권한이지 나는 5월 9일까지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거는 법에 나와 있는 인사 권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법치죠. 그러게 이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도 그렇게 법치와 시스템을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왜 사람의 얽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윤 당선인이 그 선거 기간 내내 얘기했던 건 시스템이 하는 거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전문 인력들이 돌아가게 된다. 감사위원 2명, 하는 총재 1명, 그다음 선관위원 1명. 이분들이 임명이 된다. 뭐 본인들이 그 새로운 정부에서 임명을 못했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이 안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고조시키는 게 과연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소통을 강조하는 그런 말하자면 이 새로운 정부의 가치에 적합한지는 말씀한 대로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왜 이 작은 부분을 가지고 크게 부풀려 가지고 지금 이 새 정부와 그러니까 신구 정부 정권 이양 부분들이 갈등이 증폭된다. 그렇습니다. 한 50일이 남든 40일이 남든 현 정부에서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고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40% 이상대를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뭐 물론 선거의 당락은 0.7이라는 서로에게 아픈 수치를 줬어요, 국민들께서. 그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성과 쇄신을 하고 국민의힘도 오만하지 않고 머리를 들지 않아야만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민생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 지금 이 인사권으로 싸우고 용산 이전으로 싸우고 과연 국민들께서 이 현 정부와 그다음에 정치권을 곱게 보겠냐. 저는 그런 우려가 좀 큽니다. 예. 한 말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정권에 불리해서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한다고 해서 불리하다고 해서 무려 감사 결과 발표를 하는 것을 1년을 넘게 끌어왔어요. 그 결과는 뭐였냐면 실제로 원전 산업과 관련해서 엄청난 수십조 원의 손실이 발생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기료 인상할 계획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인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인상 안 하는 방향을 찾아보려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감사원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 피해는 모조리 국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권적 차원에서 감사를 하지 말라고 독립기관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정권의 입맛에 맞고 그 전 정권에 맞게 행사하는 감사위원을 임명한다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켜보시죠. 예. 네. 이렇게
청와대 이전 인사 문제 곳곳에서 충돌을 하면서 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이 결국엔 불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이양이 될 때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지금 이제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던 정권 이양 과정이에요. 근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성격이 또 두 분이 바로 만난다고 해서 풀어질까 이것도 사실 걱정스럽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또 이 실무진들도 소위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이나 참모진들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그 갈등을 조정을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기보다도 오히려 거기서 또 갈등이 더 빚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지금 경유가가 지금 휘발유가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안들은 지금 풀리지 않고 있고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태하고 있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 불안하고 답답하고 왜 이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청와대에 있는 실무진들도 참모진들도 대통령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인가 라고 참모진부터 노력을 하시고 인수위에 있는 참모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당선인의 뜻만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참모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뭔가라는 부분들을 일단 참모진들 사이에서 최대한 접종을 마련해 놓고 그런 상황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께서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타결짓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역대로 지금 9일을 넘긴 지가 지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벌써 보름이 지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대통령과 당선인뿐만 아니라 그 양쪽의 이제 참모들도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회동 여부 언제 이루어질지 등등 부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하나 좀 바로잡을 게 역대 가장 그 코로나 관련돼서 사망률이 높다 이거는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요. 지금 전 세계에서 0.1%, 전 세계에서 치사율이 0.1%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거는 인구당 따지면 제일 높습니다. 그렇지 3주간. 않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그건 바로잡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역대 이런 인수위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인수위를 50일 준비하면서 이사를 간다고 하면서 한 2주를 허비를 해요. 그러니까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5월 10일까지 이사를 용산으로 가겠다? 이런 청와대가 이런 이 인수위가 있었는지 이 결국에는 이 만남 불발 부분들은 좀 협치와 소통에 있어서 서로 간에 양보를 한 발씩 양보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용산 이전을 가지고 13일 동안 국민들을 피곤하게 했어요. 그리고 청와대에게 지금 현 정부에게 부담을 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만날 수가 없죠. 결국에는 책임은 인수위 측이 고집을 부리면서 갔던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만나긴 만나야겠지만 좀 불행한 일 같습니다. 너무 늦게 만나는 부분이요. 근데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도 밝혔지만 그냥 조건 없이 언제든 만날 자세가 돼 있으니까 와라 하는데 지금 현재 윤 당선자 측 쪽에서는 용산 이전이 굉장히 지금 좀 서운한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도 좀 털고요. 감정적으로 국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전 이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곧 찾아뵐 계획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김은하 대변인이 당선인의 메시지가 나오면 직접 오전 중으로 별도의 메시지를 낼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네요. 네. 윤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그러면 곧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다라는 것과 마친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이제 지방에 내려가는 일정들 그리고 이제 특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각 지역에서 공약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확인하고 인수위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지금 일정들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일정만 조율이 되면 바로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 이제 대변인을 통한 발언이었고 지금 나온 발언은 윤 당선인이 직접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전달을 한 거면 이제 정말 만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는 걸로 보이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까가 가장 관심이거든요. 일단 이제 뭐 두 분의 인연이 뭐 악연이라고 봐야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분이 현 윤석열 당선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만감이 교차할 거는 같은데요. 저거는 그냥 의례적인 만남 같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드리러 가는 거죠, 전 대통령한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아까도 앞서 말했지만 현재 있는 문재인 이 현직 대통령을 먼저 만나는 게 순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 자체는 국민적 관심이 있는 건 앞서 얘기했듯이 감옥을 보낸 사람과 말하자면 뭐죠 범죄자로서 이제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런 좀 기구한 만남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다시 이 내용 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대구 사저로 이동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찾아뵐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밝힌 거고요.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내주부터 지방을 가볼까 한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윤 당선인은 또 건강이 회복되어 사저로 가시게 되어 참 다행이라면서 5월 10일 취임식에도 초청할 뜻임을 알렸습니다. 네, 윤 당선인 당장 다음 주에 이 지방을 가볼까 한다. 구체적인 시간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쪽하고 조율을 해야 되겠죠. 예. 아까 이제 그 삼성병원에서 나오는 표정을 보시니까는 상당히 그 좀 편안하신 네, 얼굴이시더라고요. 마스크를 그래서 쓰고 있었지만 미소를. 근데 이제 보였어요. 그 사저에 사실은 처음 가는 집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삼성동 집은 다 이제 이 압류가 됐고 처분이 된 상황이어서 아마 이제 거기에 정돈하는 문제 그리고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줬던 분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하다가 그 감옥에 갔다가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는 일정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 일정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의 일정을 좀 존중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이제 일정이 잡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5월 10일 취임식에도 초청할 뜻임을 윤 당선인이 직접 알렸는데 이 취임식에도 참석하겠네요. 그러겠죠. 뭐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죠. 취임 초청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는 거는 이제 그분의 의지겠지요. 네. 그런데 참석을 할지 안 할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만남 자체도 말씀하신 대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오셨으니까 만나야 된다 이런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일정들의 진행을 보면서 그게 하나의 또 메시지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근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렇게 과거에 예를 들면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가 그 사면이 된 이후에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전직 대통령을 초청하는 행사, 취임식 이런 데에 다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그 문제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건강 상태라든지 지금 이제 처음 사실은 사저로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일정 정도가 조율될 거고 저는 뭐 취임식에는 당연히 참석하실 거라고 봐요.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정치적인 활동까지도 하는데 지금 이 만남들이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들고 나와서 치른 정당이 있어요. 근데
그 정당에 속해 있는 분들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도 내고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그동안도 메시지라는 게 거의 이제 유영아 대변인격으로 하는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많은 정치적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윤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지방을 가볼까 한다. 곧 만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앞서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갈등 그리고 활동이 불발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도 전에 박 전 대통령을 먼저 만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먼저 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부분들이 뭐 정무적인 판단에서는 옳다. 하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죠. 워낙 독특하신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밀어붙이는 부분에 있어서 윤 당선인이 용산이좀만 보더라도 그냥 막 밀어붙이잖아요. 5월 10일까지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먼저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또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 대통령을 아예 안 만나버리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는 부분들은 또 정치적 해석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런 갈등의 여지나 오해 소지를 털기 위해서는 지금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위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이 요구하는 것이 인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비토할 수 있는 권한, 우리가 추천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인사협의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80%의 임기를 같이 하시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집무실 문제는 집무실 문제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려를 표하는 거하고 지금 아예 예비 비집행을 못하게 반대를 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집무실 문제는 청와대 쪽에서는 예비 편성해주고 윤석열 당선인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 지금 감사위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청와대가 인선을 강행하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회동하게 되는 것에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ክ입니다. 아니 근데 하는 총재도 해달라는 거 해준 건데 자꾸 기분이 안 좋다고 하시고 감사위원 부분도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저쪽에서 당선인 측에서 이 인력풀을 갖고 올 거 아닙니까? 저희도 제안을 할 거고 그래서 임명이 될 공산이 큰데 무슨 감사위원을 우리가 임명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너무 기우 아닐까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예를 들면 어떤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곤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협의는 안 하겠다라는 게 지금 청와대 쪽 입장이랍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입장을 또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이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는 총재, 이창용 총재로 지명을 하는 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차기 정부와 단연간 일할 사람인데 인사 조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네, 그동안은 윤 당선인 측, 그러니까 장제원 비서실장 측에서만 직접적인 비판이 나왔는데 윤 당선인이 이렇게 직접 비판을 했습니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가급적이면 사실은 당선인께서는 이 문제를 직접 언급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의 본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실 문제는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고요. 네. 지금 이제 당선인께서 단연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정확히 임기의 80% 동안 진행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국은행이나 감사위원 둘 다 굉장히 독립적인 기구로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임 정부에서 감사를 의결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하는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동의하기는 쉽지 않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면 이 윤석열 당선인 오늘 통일동 인수위에서 발현된 이 기자실에서 간이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창용 전 IMF 국장을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한 것을 두고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단연간 일해야 하는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윤 당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고요. 한편 문 대통령과의 회동과 이 연계에 대해서는 회동 문제는 상황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집무실 이전 문제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정면 직접 충돌을 했는데 이번 인사 문제를 두고도 이렇게 윤 당선인이 직접 비판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거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정현님 얘기하셨지만 이게 되도록이면 당선인 입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맞죠. 이게 말하자면은 감정적으로 비치잖아요. 국민들 눈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러니까 신구 정권의 수장들이 감정을 지금 좀 대립각을 보이면 이게 불행한 거죠. 국민들은 되게 좀 피곤하실 거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좀 주장을 하는 바는 인사권에 대해서 하는 총재, 감사위원, 뭐 선관위원 이 정도가 지금 남아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게 말씀드린 건 코드 인사로 하겠다는 지금 말씀이신지 윤 당선인 쪽에서는 본인 사람을 심어놔야만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질문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항상 강조했던 시스템에 대해서 국가가 운영되게끔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믿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합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소통하면서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통합 자체가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은 멋있게 하는데 행동 자체는 그게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앞으로 새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신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이 세 자리 아니어도 새로운 정부에서 임명할 자리 많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이 소통과 화합이 아니라 갈등으로 끌고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공약인데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라는 거냐 이런 입장 그리고 총리 후보와 관련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 사실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그러면 지금의 여당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통과가 쉬울까요? 통과가 쉽지는 않겠죠. 대신 이제 아마 인수위에서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소위 이제 성평등 가족부로서의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부처에서 예를 들면 산업부든 교육부든 문화부든 이런 데에서 이 성평등 가족과 관련된 기능을 해야 될 각 부처에다가는 그 실무부서 국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겠죠. 그러고 실제로 민주당에다가 그런 실질적으로 이 여성가족부가 해왔던 이 성평등 가족부의 기능들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로는 진행을 할 것이고 하지만 부처로서는 폐지하겠다는 안을 올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거 정부 조직법에 관한 사항이니까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형해화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가족부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가족부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 민주당 입장에서 확실히 지금 나오는 이 내용들과는 대통령의 입장도 그렇고 계속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갈등이 이어질 것 같다는 전망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인수위 자체가 말하자면 국정 철학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보다는 아직도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부 수반이 되실 분께서 그거를 백업을 하고 뒷받침을 해야 될 인수위가 계속 정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가부 폐지, 그다음에 뭐 추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집무실 이전도 다 정치 행위예요. 정책이 아니라. 말하자면 국정을 논할 때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국토균형 발전이든, 지방자치 발전이든, 이런 뭐 탄소 중립이든, 아니면 소득 주도 성장이든 이런 경제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갈등만 양산할 만한 이슈를 가지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보니 나중에 말하면 요소야대 5월 10일부터 바뀌지만 요소야대가 됐을 때 협치를 어떻게 하려는지. 그럼 지금 그렇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 지금 구정권에서는 무조건 복종해라. 우리말 다 따라달라. 과연 이게 맞는 협치의 태도일까? 그래서 상당히 난항이 예상이 된다. 여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에서도 어느 선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의 어떤 출발을 위해서 협조는 해주겠지만 예. 여가부 폐지 자체도 폐지가 아니라 어떤 기능에 대한 제 역할의 분배 이런 부분들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 지금 보면은 여가부라는 이름을 폐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상징성을. 근데 그거는 좀 옳지 않은 방향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이 총리 후보를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사실 어제 권성동 의원이 라디오에서 이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가 되는 건 좀 욕심으로 비춰지지 않겠냐. 약간의 견제성 발언을 했거든요. 권성동 의원의 발언은 전혀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그러니까 총리와 관련된 인사를 그거는 사실은 이제 당선인 대변인도 아니고 당선인이 사실은 얘기하셔야 맞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아무리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지금 이제 인수위가 이제 46일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총리는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에 지명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 시간은 있고 또 한 가지는 총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부처의 사람들, 소위 거기에 대한 성격 문제도 구성 문제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가장 많이 고심하는 대목이긴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몇 가지의 형태로 지금 후보군들을 정해놓고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개별 인물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분이 했을 때 그 전체적으로는 이 내각의 모습들이 어때야 될 것인가라는 것까지를 연동해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사실 총리 인준안도 국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아직 생각을 한다, 고심을 한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돼요. 이렇게 갈등으로 치닫고 나서 5월 10일 시작하면 172석의 우리 민주당과 협치를 해야만 국가 자체에 혼란이 없을 텐데 지금 이렇게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그 이후에 좀 협조해달라? 그거는 좀 판단을 잘못하시고 있다. 그래서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적인 국정 운영을 버리고 좀 이성적으로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권선동 의원의 발언들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인수위를 들어가서 차라리 뭐 역할을 맡아서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밖에 나오셔가지고 난 밖에 나와서도 측근이야. 내가 핵심이야. 이런 거를 과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발언도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인수위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정 전 의원께서는 안철수 위원장이 이 총리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낮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안철수 위원장의 일단 뭐 선택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당선인의 의중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안철수 위원장은 총리를 희망하는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당선인께서 생각하시겠지만 결정된 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차기 대권까지를 내다봤을 때 과연 총리가 또 유일한 선택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 위원장이 스스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